시작할게요. 78번부터 할게요. 다음 중 국왕 때 일어난 사실들을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하. 적극적인 북벌 운동을 개각 어영청을 2만 명으로 확대했다. 수업 시간에 계속했던 거죠. 효종임금이고 어영청에 대한 얘기. 어영청은 효종임금 때 북벌의 본영으로 삼았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누구에 복수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청나라에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만든 게 어영청. 출발점은 7,000명을 출발했고 3배가 증가되니까 약 2만 명 정도의 숫자가 군 숫자가 들어가 있다. 두 번째, 서인의 송시열은 영수라는 노론과 윤중을 중시하는 소론으로 갈라졌습니다. 숙종식입니다. 숙종에 대한 얘기. 붕당에 대한 얘기죠.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붕당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다 대의적으로 명과 후금 사이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실리전 예기 정책을 펼쳤습니다. 강해군에 대한 얘기. 국의 중립외교라고 보통 얘기하죠. 국의 중립외교. 기존에 우리하고 4대 관계를 맺었던 명나라와 새롭게 부각하는 후금. 후금이 더 발전되면 청이 되겠죠. 네. 국의 중립외교 정책을 펼쳤던 강해군에 대한 얘기. 이렇게.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저 세 분들은요. 자, 지문가죠. 기억본. 하멜이 가져온 조총의 기술을 활용해 서양식 무기를 제조하였다. 이건 효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효종이기 때문에 가로 가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 후금의 태종이 강해군을 이해한다는 명분으로 황해도 평상가에 들어왔습니다. 네, 인조 때 얘기는 니은? 니은이죠. 황해도 평상가죠. 네. 인조도 정묘호란에 대한 얘기. 디귿범, 대동법을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강해군 다 아시겠죠, 이 정도는? 문제는 쉬운데 가나다하고 기억니은 디귿니을 매치시키는 게 관건이죠. 백두산 정계비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속정이라는 거 아시겠죠? 네. 청나라의 관리, 그 다음에 조선의 관리가 서로 협상을 하죠. 네. 청의 관리와 조선의 관리 박관이라는 사람이 목국동이라는 얘기를 쓰죠.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가장 핵심이었던 어떤 게 문제가 됐다? 네. 산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서로 치열하게 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문제없죠. 그런데 백두산 정계비가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이제 여기에? 여기 어느 시기가 되는 건가요? 고정임금 시기에 이 문제가 불거져 다시 터져 나오는 거죠. 이유는 뭔가요? 우리 이 지역을 통상 우리 뭐라고 그러죠? 간도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간도지역을 갖다가 청나라에 이렇게 우리 교민들 전부 다 나가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주장했던 게 뭐야? 서해압록, 동해토분을 주장하죠.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우리를 경계를 하고 북쪽으로는 토문을 경계합니다. 그러니 이 땅은 우리 겁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토문은 즉 이쯤 해당되는 송하강을 가리키더라. 그러니 이쪽 간도에 사는 것들은 당연히 우리 땅에 또 우리 백성들이 사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게 서해압록, 동해토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문제 79. 다음 보기 조치를 시행한 구강대원 설명으로 옳은 것. 노산대군의 시호를 올리고 묘호를 단종으로 하였다. 단종이라고 하는 걸 올렸다. 두 번째, 임금의 친히 명나라 신종 황제를 창덕궁 후원에 대보다는 것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대보단에 제사를 지냈다. 이거 청나라 가면 큰일 날 일이죠. 명나라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거니까. 왜? 우리 현재 청나 촉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충무공 이순신이 사후에 현충이라는 효를 내렸습니다. 현충. 그리고 그걸 길게 한 사당 현충사. 충청남도 아산에 존재합니다. 현충사. 현충사를 가면 이순신 장군 무덤이 있지는 않습니다. 좀 거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묻혀 있는 거리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보시면요. 강감찬 사장이 우주에 건립되었다. 강감찬에 대한 얘기. 우리 책에도 기본서에 지금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우리 사군의 일부에 있던 자정군을 복설하게 되었다. 이거 전부 다 방금 했던 숙종 시기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숙종이 되게 처음에 잘 나와서 현재 모의고사도 계속 좀 숙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도 숙종이 나왔고 붕당에 대한 부분으로 나왔고 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붕당 하나 알아두시고 정책에 대한 부분도 같이 다 잡아주셔야만 숙종에 대한 문제를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1번 왕권 강화를 위해서 경신, 기사, 갑술 항국들이 단행됐죠. 맞죠? 답은 1번이 돼야 되겠죠. 두 번째, 수원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나요? 다 아시죠? 정도는 정조. 이건 초등학교 한 5학년이면 다 풀 수 있어요. 세 번째, 명예 요청을 수행하여 중국의 원병을 파견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강해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명나라의 요청에 의해서, 그죠? 강홍립이 파견되죠. 근데 우리가 아쉽게 실패하고 맙니다. 아쉽게 우리가 실패하고 맙니다. 그 전투가 좀 심하긴 한데 사흐르 전투라고 합니다. 사흐르 전투. 여기서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가 군사 숫자는 훨씬 더 많았지만 후금의 공격이 훨씬 더 계획적이고 가열차게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금과 청의 공격 방식은 항상 이렇습니다. 이런 거 세면 나오지 않지만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저 여전족애들은 전투를 할 때 첫 번째 공격이 올인이 아니에요. 먼저 어느 지역을 선점하고 한번 가서 때려보는 거예요. 속된 말로 찔러보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이 어느 부분이 약점인지 한번 살펴보고 오는 거예요. 또 2차도 마찬가지로 또 살펴보고 반대쪽으로 또 찔러보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통해 약점을 찾아내게 돼요. 그 결과 우리는 사흐르 전투에서 대피하고 있어서 인질로 잡히게 돼요. 그리고 강홍리 같은 사람들이 항복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참고로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흐르 전투까지도 같이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사흐르 전투를 명시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사흐르 전투가 뭐지? 처음 들어보는데 이제 이해할 수 있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겁니다. 네 번째, 백성들의 군역 부담 완화를 위해서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여기는 지문으로 나와 있지만, 선택지 지문으로 나왔지만 실은 균역법은 단독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엄청난 비중을 가진 문제 중에 하나가 균역법이다. 군포, 요즘쯤 국방비죠. 지금 21세기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국방비라는 걸 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총 예산 중에서 국방비를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별도로 분리시켜서 국방 예산을 잡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예전에 조선시대는 뭐야? 군포라고 해서 옷감 2필을 갖다가 세금을 냈다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이 옷감을 갖다 2필씩 냈다고.
근데 이게 너무 많아요. 많기도 하고 이게 투필자는데 5개월,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시간적 소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영조 임금께서 두 필 너무 많습니다. 한 필로 줄여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겠네요. 그죠? 부족분을 메꿔주는 방법을 하나, 둘,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 결작. 두 번째, 선무 공간포. 하나 더, 잡세입니다. 결작. 토지를 많이 가진 지주라고 하죠.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지주에게 토지 한 결당 2두의 쌀을 징수하는 방식이죠. 15세부터 60세에 해당되는 장정들에게 총 45포 정도의 군포를 징수했다 보십니다. 이건 양반은 양반인데 이제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한 양반들이 있어요. 근데 전쟁이 나면 당신들은 추후에 장교로 쓰겠습니다. 사병이 아니라. 미리서 선금을 땡기는 거야, 쉽게 선불로. 이걸 선무군관포라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 군 관료란 뜻이잖아. 그럼 장교란 뜻이 되겠지. 군관이니까. 군인이 됐을 때 당신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건 다 아시겠죠? 어세, 염세, 잡세. 고기를 잡아서 판매하면 수익이 생기는 어부들에게 세금 걷는 것. 염전을 만들어 소금을 생산해 판매해서 수익이 생기면 세금을, 잡세 등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겠습니다. 이건 솔직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단독 문제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여기 지문으로 나왔지만 이 지문을 정확하게 아실 것. 오케이? 요거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알아두셔야 됩니다. 80번 가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이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 다른 하나이나 뇌물은 갈래가 만개이다. 나는 그 뇌물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을 안다. 빛을 받아 비추어서 드러나는 것은 사람들의 상이다. 달이라는 것은 태극이요 태극은 나이다. 달은 하나잖아요. 그죠? 왕을 지칭한다고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뇌물은 우리나라에 뇌가가 물이 흐르는 뇌가가 엄청 많지. 그럼 백성으로 봐야 되겠지. 그죠? 네. 만천, 명월, 주인, 옹, 자서 이런 표현을 쓰죠. 네, 내가 썼다는 얘기야. 자서란 말은 내가 글을 적었다. 스스로 썼자. 글 썼자니까. 정조임금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네. 정조임금이 쓴 시기도 하고요. 본인을 가르친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 인물의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해동농선을 편찬하도록 하였다. 누가? 정조가. 해동농서 밑줄로 씁니다. 쓰여진 시기는 18세기 후반입니다. 18세기 후반입니다. 서호수라는 사람입니다. 서호수. 해동농서. 해동은 우리나라를 지칭하겠죠. 그래? 자르시면 돼. 공부할 때 이렇게 해동. 그 다음에 정조라는 사실. 너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영전지, 정전지를 시험장 가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것도 있죠. 서유구 임원 경제지 있죠. 부자지간입니다. 예. 부자지간에 유명한 책들을 다 남겼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비내성에서 왕권을 강조해 기념복을 주장하였습니다. 가비내성에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다 가져오세요. 다 같이 가져오세요. 세트로 된 거 다 가져오세요.
이미 오셨습니다. 가비네손 갑니다. 2번 갑니다. 가비네손은 왕권을 강조하며 기념복을 주장하였습니다. 남인에 대한 얘기, 허적에 대한 얘기. 허적들이 남세력들이 주장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이순신에게 현충이라는 시효를 내리고 강감차 사당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아까 강감차 사당 어디였습니까? 어디냐? 여기. 속정에 대한 얘기. 4번 민간의 광산 개발을 참여하는 허용을 설점수세제. 효정이죠, 여기서. 광산을 개발하고 그 이익금을 갖다가 국가에서 세금을 걷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81번 가봅니다. 밑줄 친 이 제도와 관련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 일단 발췌를 한번 봐주시죠. 네, 레퍼런스가 어디인지 볼까요? 열조통기입니다. 열조통기. 안정복입니다. 안정복입니다. 안정복 책 하면 떠오르는 책이 뭐죠? 동사강목이죠. 열조통기가 나올 때가 됐어요. 열조통기가. 동사강목으로 되게 많이 시험에 기출이 됐습니다. 동자가 들으면 전부 다 우리나라 역사책이라고 그랬잖아. 왜? 중국에서 봐도 우리는 항상 동쪽에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쓴 역사책인데 그 역사책을 강목체로 썼다는 얘기잖아요. 강목체로. 그래서 당군조선, 그죠? 기자조선, 그 다음에 마한, 변한, 진한까지를 갖다가 정통으로 봤단 말이야.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부터는 무통으로 본단 말이야. 이걸 동사강목의 핵심이야. 봐. 동사강목의 핵심 보자. 당군조선, 기자조선, 마한, 변한, 진한,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삼한까지 이걸 뭐로 본다고? 정통으로 본다. 정통으로 본다는 얘기는 뭐 이걸 강으로 본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마한, 변한, 진한 다음에 어떻게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고려, 조선 자기 살던 조선까지는 무통이라고 한단 말이야. 정통이 없다고 본다는 거야. 이게 안정복의 생각이에요. 얘 같은 방식을 쓰는 방식을 우리는 강목체라 한다. 자, 봐봐. 강이라고 하는 것은 끊김이 없다는 뜻이야. 끊김이 없다는 걸 강이라고 얘기한다고. 그 다음에 강과 목으로 방식. 자, 목은 끊기고 우리 것이라고 아니라는 거 보는 거야.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쭉 왔죠. 조선까지 왔잖아요. 그죠? 조선이 이용을 하진 않죠. 대한제국까지 왔죠. 대한제국이 나라를 빼앗겨서 일제강점기가 왔죠. 우리가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북쪽과 남쪽으로 쪼개졌죠. 남쪽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되게 거창한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봐보자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역사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역사는 맞잖아요. 우리 역사책에 공부하는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또 출제 비중이 가장 많은 부분이 일제강점기잖아요. 이걸 강으로 보지 않고 이걸 목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강목체 중에서. 다시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 입장에 보면 대한민국은 강이 되고 북한 입장에 보면 이건 북한 우리가 목이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 같은 방식으로 강목체라 한다. 이건 우리가 보는 입장이지. 북한 애들이 봤을 때는 누가 강이라고 볼 수 있을까? 지네들이 강이라고 얘기했지. 북한 애들 입장에 본다면. 또 얘네들이 보면 우리나라 갖다가 목으로 볼 수 있겠지. 누가 보느냐에 따라 관점에 따라서 강목체는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걸 강목체라 한다. 자, 다시 봐요. 동사 강목은 안정복이 쓴 1편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쓴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는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미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으로 볼 수 없는 거야. 동사 강목 자체가요. 왜? 실록이라는 책이 이미 있잖아요. 그럼 그렇다면 동사 강목 도대체 어떤 방식을 썼겠냐는 얘기죠. 그 대표적인 게 국조보감을 참고하는 거예요.
국조보감을 참고합니다. 이런 게 있죠. 오늘 내가 왕이 취임됐어요. 우리 앞에 선대 왕이 죽었다는 얘기죠. 보통 아버지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춘추관에 실록청을 만들어서 실록을 편찬하잖아요. 실록을 편찬 다 끝났어요. 몇 년 지나 끝났다고. 선생님이 왕이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 아버지에 대한 기록을 어떻게 썼을까 하고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그걸 맞게 쓴 책이 국조보감이에요. 국조보감. 즉 선대 왕들의 선행부만 뽑아서 만든 게 국조보감. 이걸 참고했다는 뜻이에요. 왜? 실록은 누구도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국조보감을 참고해서 만들었다. 그 다음에 또 만들었던 이제 동국여지승남이 또 포함되죠. 이 책을 쓰는데 국조보감, 동국여지승남 등이 참고 문헌으로 썼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도 불충분하죠. 자료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또 하나 더 추가한다고요. 명사를 추가합니다. 명나라 역사책을 명사라고 하는데요. 명나라 역사책도 참고해서 참고문을 많이 만들어 쓴 책이 동사강목이에요. 자, 요거 열조통기는 이게 2편격이에요. 요게 1편이라면 요게 2편격이라는 거예요. 동사강목과 열조통기는 세트로 묶어주시면 돼요. 되게 시험에 나올 때가 됐다. 제발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합격할 수 있겠죠. 맞은다면. 자, 이 제도는 대동법에 관한 내용인 것을 알 수 있겠죠. 한마디 실수됐잖아요. 처음 경기도에 처음 시행됐다. 이 제도 하나만 가지고 대동법이네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세금 문제죠. 조용조에서 마지막에 특산물을 우리 세금으로 걷어들인 제도를 모순점이 많이 발견돼서 건의해서 만든 게 강해군 대동법입니다. 적절한 거 보겠습니다. 1번. 호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농민 세금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호가 아니라 토지의 결수라고 적어놓으세요. 호에 따라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토지의 결수. 그러니까 땅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내고 무전농민은 세금 아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이걸 대동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대동법에 매년 나오는 겁니다. 단독 문제 선택 지문을 끊임없이 나오는 게 대동법입니다. 두 번째, 운영 과정에서 유치민은 증가하고 상납민은 감소해서는 반대로 가야 됩니다. 반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유치미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지방행정정부는 운영할 수가 없다. 운영비가 거의 바닥이 나버렸다는 거. 3번, 인징, 족징 등 폐단이 심각한 이 제도가 도입됐다. 이건 균역법이에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균역법이에요. 예. 뭐 족징, 인징 뭐 이런 것들은 군포를 내지 않고 도망가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들과 균역법의 병폐 중에 하나가 이런 제도들이 있죠. 그래서 야반 도주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지죠. 야반 도주하는 사람 되게 많아집니다. 4번, 별공과 진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별공과 진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내일까요? 부정기적 납부예요. 매년이 아니라 부정기적 납부예요. 왕이 내키는 대로 걷어들이는 게 별공과 진상이고 부정기적 납부라 불러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상공이 있잖아요. 우리 봐봐. 대동법의 상공, 별공. 이건 정기적 납부예요. 이 두 가지는 부정기적 납부예요. 자, 상공은 주로 곡식류예요. 주로 쌀들이죠. 아주 유명한 쌀들을 보통 얘기한다 보시면 돼요. 별공은 주로 유실수라 보시면 돼요. 진상은 주로 어패류라 보시면 돼요. 이건 부정기적인 거예요. 네. 이것은 해결될 수 있어요. 네.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별공과 진상은 왕이 근데 입맛을 좀 보고 싶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안도의 전복을 좀 먹고 싶은데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야, 제주도에 귤을 좀 먹고 싶어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해결됐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부정기적이 때문에 유지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폐지되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죠. 82번.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지워도 되죠?
다음 자료에 나타나는 시기에 경제상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금년 호남과 영남의 몇 거울은 사실 처음부터 뭐를 내지 못한 것이 많았다. 네, 모내기를 내지 못했다는 기록이 하나 잡아두셔야 되겠죠. 모내기에 대한 얘기. 호남과 영남 및 고을 중 모내기를 하지 못한 것은 각기 수령으로부터 하여금 일일이 직접 조사하여 실제 수량들을 성책하여 올리게 하고 경차관은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를 경차관이라 불러요. 경차관과 도사는 감찰하는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정확하게 숫자를 올려 보내 감시하는 사람을 갖다 우리는 도사라고 불러요. 도사가 대조하여 일일이 재심하여 특별히 전부 급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급제란 말은 너무 많은 양을 가져가면 안 되고 좀 줄여줘야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수확량이 너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백성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은 이제 모내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내기에 대한 얘기. 지금 호남 지방과 영남 지방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조선 후기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일반화가 됐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조선 후기는 어떻게 모내기가 일반화가 되거든요. 일반화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대한 상황을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대제 숭호금하고요. 니을번에 국가의 장인세를 바치는 납포장이 증가되었다. 기역, 니을을 하나의 세트로 묶어야 돼. 기역과 니을을 하나의 세트로 묶어야 돼. 두 개를 묶었다는 얘기는 답이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왜? 가장 기본적인 이겁니다. 봐봐요. 이론 시간에 자주 했던 거, 네 앞에 사진 찍으라는 거 있을 거예요. 자, 수공업이 발전해서 훗날 사상으로 자유업, 요즘처럼 비즈니스잖아요. 비즈니스를 발전해가는 모습을 수업 시간에 했던 기억을 나셔야 됩니다. 자, 제일 등장하는 게 뭐죠? 공장 아니죠. 수공업자들 명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국가가 요구하는 물품을 의무적으로 납품해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땡전한품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본인이 다시 별도의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두 가지, 한 가지, 두 가지를 한다는 뜻이죠. 대신 혜택이라고는 딸랑 뭐다? 군대 안 가는 것 정도만 혜택을 주더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수공업자라면, 공장 안에 소속되는 수공업자라면 1번 물건을 잘 만들 거예요? 2번 물건을 잘 만들 거예요? 2번은 자기 단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요건 국가에 납품은 어떻게 해? 카운터에 숫자 맞추면 끝나는 거예요. 제품이 상인지 중인지 하든 관계없다는 얘기야. 수량만 채워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이 수공업자라면 또는 선생님이 수공업자라면 당연히 여기에 나의 에너지가 쏟아져야 되지. 돈 한 푼 받지 못한 여기에다 에너지를 쏠 필요 없잖아. A급을 만들 필요 없잖아. 여기를 A급, 여기 C급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지. 대충 만든 납품하면 되는 거잖아. 이게 공장 아니라고. 이해 가셨나요? 자, 보세요. 국가의 장인세를 바치는 납포장이 증가됐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납포장이에요. 이게 그 유명한 정조 때문에 처음에 잘 나온단 말이야, 이게. 봐보세요. 납포장 봅니다. 자, 하나, 둘, 너무 번거롭잖아요. 자, 그리고 이 제도가 되게 무너졌다고요. 관공서에 납품만 하다 보니 이런 분필이었던 볼펜이었던 거는 한 일주일도 안 되고 한 2, 3일 만에 다 박살나버려요. 쓰지도 못한다는 얘기야. 시중에 가서 천 원 주고 샀더니 되게 한 달이고 두 달, 1년이 계속 쓰더라는 거야. 공무원도 사람인데 물건 보면 모르겠어요. 이게 A급인데 이거 사서 써야 되겠네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일을 줄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국가에다 납품하는 게 도대체 얼마쯤 됩니까? 가격 한 1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걸 납부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격이 포로 납부하라는 얘기예요.
포로 납부해 주세요. 이걸 납포장 제도라 불러요. 포란 뭐야? 우리 옷감 얘기하는 거야. 왜? 조선은 미포전이 현금과 같이 유통된단 말이야. 옷감이 원 재료를 1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납부하면 됩니다. 이게 납포장 제도예요. 오케이. 자, 납포장 제도인데요. 자, 근데 문제는 공무원 중에 납품하는 물건을 쓰고 싶은 사람이 있어. 자기 돈 들여가서 사서 쓰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또다시 공무원들에게 줄 물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역할을 대신해주는 상인이 등장했다고. 이게 공인이에요. 공인이 물건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갖다가 국가에 납품해 준다고. 자, 공인은 물건을 사가지고 대신 납품해 주는 사람이지 만드는 사람은 아니란 얘기란 말이야, 공인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잘 만드는 기술자들이 있다고. 이거 갖다가 부탁해서 만든 게 이게 선대제 숭어업이에요. 선대제 숭어업이 발전한다고요. 자, 이 사람들에게 봐봐. 볼펜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 볼펜을 100개 정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요구한다는 얘기 사람들한테. 만들어 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금을 선불로 주세요. 100개 볼펜을 만드는 당신이 찾아가지 않게 되면 나는 100% 재고고 나는 망하는 거예요. 왜? 인건비가 나갔잖아요. 예를 들어 100개잖아요. 수량 100개만 신청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인건비가 나갔지. 그 다음에 뭐죠? 재료 비용이 또 나갔을 거거든요. 이거 찾아가지 않으면 쫄딱 망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게 선대의 숭어업이에요. 공인이 물건을 받아서 이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제도가 있고 이렇게 받아 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초기니까 막 제도가 막 바뀌었으니까. 이걸 공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물건을 납품하면 이런 물건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종류의 물품이 납품되면 물건을 받아서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런 창고에다 이렇게 보관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납품해 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창고에 보관된 이 물품을 살짝 시중에 갖다 팔아봤다는 거야. 매매를 했다. 판매를 했다. 되게 잘 팔려. 왜? 제품의 질이 좋아요. 이런 사람을 뭐라 불러요? 이걸 도고라고 불러요. 중간 도매하는 사람도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요? 상당한 이익을 차지하게 된다고요. 상당한 이익을 차지한다고요. 돈을 되게 잘 버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도고예요. 이걸 소재를 했던 소설 한번 적어볼까요? 박지원의 빨리 얘기해. 박지원의 아이씨, 입 딱 다물고 있을 거야? 허생이라는 사람이 과거시험 10년 공부하고 과거시험 준비하려고 한 8년쯤 됐는데 하다 참지 못한 와이프가 바가지를 빡빡 긁으니까 아이씨 알았어 하고 종로에 가서 역관의 집에 가서 돈 넣었다가 요즘 말좀 한 1억 정도 빌려서 경기도 안성에 가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과일이 아주 불티나게 팔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10배 가격, 시세 가격에 10배 이상을 주고 사서 허생이 자기 창고에다 다 보관했다고. 근데 정작 명절이 다가오네, 그렇게. 도매하시는 상인들이 팔 물건이 없어서 허생한테 가서 10배 물건을 주고 사갔다는 거야. 이게 허생이 돈을 버는 방법이었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 돈을 잘 법니다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중도하자, 이제 아짝 어린아이 있잖아. 아장아장 어린아이가 발걸음할 때 아장아장 이렇게 그렇지. 다리 힘이 없으니까 균형도 못 잡으니까. 즉 우리의 상업 발전이 이제 막 아장아장 걷는 아이의 모습이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중도화적 성격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돈을 왕창 벌긴 하지만 즉 자본주의의 약간의 부정부패에 대한 부분, 즉 매점매석에 대한 비판을 갖다가 박정희 쓰고 싶은 게 이거란 말이야. 다시 보자. 이게 상업으로 발전된다고, 사업으로 발전된다고. 이게 뭐예요, 이제? 이게 사상이에요. 개인이 장사하는 사람 등장했다고. 서울에 뭐가 있어요? 서울에 가장 행진 한강이잖아요. 그죠? 경강상인들이 등장하죠.
저 밑에 부산 가볼까요? 부산은 동네라는 것이 되게 유명하죠. 레이상이라고 하죠. 얘들은 뭐야? 일본과 거래를 하죠. 일본과 거래하죠. 자, 그 다음에 개성 가보자. 개성은 송상이라고 그러지. 송상. 개성의 가장 큰 산이 송악산이란 말이야. 고려 왕궁터가 거기 송악산이란 말이야. 그래서 송악산에서 송을 따가지고 송상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송상. 평양 가보자. 평양은 대동강에 버드나무가 되게 흐느러지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버드나무 U자를 써서 우리 뭐라 불러요? 여기를 유상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버드나무 U자, 송악산에. 그 다음에 우주는 여기 뭐라 불러? 만상이라고 부르지. 자, 봐봐.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 자, 쭉 봐봐. 우리 지도를 그린다. 이렇게 봐봐. 강물이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일단 쭉 들어왔다가 쭉 나간다고. 봐. 여기 포항 여기만 쑥 들어왔다가 다시 쭉 나간다고. 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이 지점을 갖다 우리는 만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 우리는 만상이라 불러요. 주로 얘들은 청나라에 주로 거래하는 거죠. 자, 부산 내상은 일본의 물건 들어오잖아. 그럼 송상에 넘긴다고. 왜? 얘는 송방이라고 하는 지방 체인 제도라는 게 만들어졌단 말이야. 물건을 만들어서 주로 여기 우지 넘긴다고. 주로 넘기는 게 금, 은 이런 것들이 청나라에 의주를 통해서 청나라로 수출되는 물건들이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청나라에는 금과 은이 왜 필요할까요? 금반지, 은반지가 막 수요가 늘어났을까요? 아니에요. 화폐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금과 은이. 그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청나라 사람들이 물건을 팔 때 금이나 은을 주어야만이 물건을 팔 수 있다는 거잖아요. 화폐를 가져오면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상인들이. 왜? 화폐의 가치가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오늘 1,000원이 내일 500원이 될 수 있고 100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물건 팔게 되면 어떻게 적자라는 얘기야. 내일 아침 눈 떠보면. 근데 금과 은은 어떻게 그 물건을 가격을 그대로 치고 있는 거야. 다르게 표현하면 청나라의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각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금과 은의 수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됐죠? 자, 한번 다시 복습해 본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야. 안 보고 쓸 수 있어야 돼. 안 보고 저 내용을. 이렇게. 자, 수공업에서 우리 상업 발전까지 쭉 가는 거잖아. 이 흐름 전체를 내가 이해할 수 있냐는 얘기지. 오케이? 옛날 한국사가 아니지. 단답방 외우던 게 아니지. 시대가 바뀌었지. 흐름 잡아야지. 요거 누가 실제했는지 다 물어본단 말이야. 이런 거 수능에 되게 잘 나온다. 고등학생들 보러 수능에 되게 잘 나와. 이런 부분. 도대체 이게 뭔지를 잘 물어본단 말이야. 자, 선대의 충고의 성행. 맞잖아. 정조임금 후기 사람이잖아. 그리고 기억번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몇 번이라고 했지? 니을번. 납포장의 증가. 그잖아. 즉, 현물 대신에 그게 돈 얼마입니까?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좀 끝나는 거잖아. 납포장의 증가. 정조임금 후기 사람이잖아. 니은번. 우경에 대한 신경법이 보급 시작되었다. 우경의 신경법이 보급 시작됐다. 자, 우경은 처음 시작한 사람은 신라 지정왕이지. 소를 지어서 밭가를 낸다는 얘기잖아. 그죠? 지정왕 때 신경법이 시작되었다. 뭐 이건 뭐 암기 잘하신 여러분 누구나 더 잘 알겠지. 그 다음에 면직물 재배의 시작과 상업적 농업에 전개되었다. 면직물 재배. 잘라봐. 면직물 재배. 면직물 도대체 뭐야? 목화야, 목화. 우리 고려 후기에 목화가 들어왔잖아. 그 목화를 수확을 해. 농민이 목화 씨를 뿌려서 성장하면 그 목화를 수확하겠지. 그리고 목화를 갖다가 수확이 끝이 아니라 이걸 가공하는 제조업자에다 넘겨. 제조업자가. 그럼 제조업자가 그 물건을 만들겠지. 그죠? 다시 물건을 만들어 방직 공장에 넘겨. 그 방직 공장에 물건을 만들어 다시 판매해. 고려 후기야,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얘기하는 일방적인 상업의 발전은 조선 후기지만 목화에 대한 발전은 고려 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니를 됐고, 미은, 사만, 통보, 희등, 통보 등의 화폐를 세금과 소장료로 납부했습니다. 사만, 통보, 희등, 통보, 고려 숙정입니다. 고려 숙정입니다. 그럼 조선 후기에 유명한 화폐는 뭐로 잡으면 돼, 대신에? 상평통보로 잡으면 되겠지. 조선 후기 대신에 상평통보로 잡으면 돼. 사만, 통보, 희등, 통보, 전부 다 고려 숙정 시기. 이해 가셨나요? 숙종식입니다. 숙종식에 이런 화폐를 만들자고 건의하신 아저씨는 누구예요? 스님은요? 동생?
누구예요? 의천입니다. 의천이 근위해서 숙정 때 합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왜? 송나라 갔더니 물건을 사고 파는데 전부 다 돈거래를 하더라는 사실을 왕에게 보고하고 형님 전하 우리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합회가 만들기 시작했다. 마지막 거 쌀의 상품화 현상으로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이 발생되었다. 네, 쌀의 상품화 현상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3번. 자, 다음 서술된 군역제도의 영상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해보세요. 양상을. 1번 가봅시다. 보법을 시작해 군정수를 크게 늘렸습니다. 군정수를 크게 늘렸습니다. 보법에 대한 얘기. 세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모르나? 내용을 알 수 있으려나? 우리 군, 요즘 말로 바꿔보자. 군 입대한 사람들 보통 우리 현역병이라 보통 얘기하지, 우리가. 그지? 조선시대는 이 사람들 정병이라 불러요. 정병이라 불러요. 근데 국가의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아서 국가에서 전부 다 매겨줘 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이 현역병을 운영하는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돼요. 이와 같은 제도를 우리는 봉족 제도라 불러요. 가족할 때 족자예요. 제2, 제3의 타인이 자기 아들 군대도 안 갔는데 국방비 대주진 않지. 자기 아들 되기도 바쁜데. 그래서 가족들이 그 일부분을 유지 비용으로 되는 이것 제도를 봉족 제도라고 합니다. 세조 때입니다. 두 번째, 지방의 각 진관에서 방군 수포제를 행하게 됐습니다. 방군 수포제를 행하게 됐습니다. 봐봐요. 방군 수포제, 군적 수포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중종입니다. 방군 수포제는 연산군 말기 또는 성종 말기 아니 학자별로 좀 다르긴 한데요. 성종 말기 연산군이 재임기간 걸리지 않기 때문에 연산군으로 이렇게 단정 한번 해볼까요? 그 중종이거든요. 방군 수포제, 군적 수포제. 방군 수포제, 군적 수포제. 자, 예나 지금이나 군역, 군대를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예, 군대를 가기 쉽지 않은 사람이 되게 많은데 군대 가기 싫은 사람들은 두 필지 정도의 세금을 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군대를 면제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즉 요즘 말처럼 병역 비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역 비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패입니다. 국가의 부패입니다. 요거 앞에 하나 더 들어갈 게 있습니다. 이건 대립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군대를 대신 가주는 거야. 사람을 사가지고 대신 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 군인을 갖다 대립군이라고 불러요. 이분들은 나이가 한 50대, 40대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남 군대 대신 가주는 거야. 남이 가야 할 군대를 내가 돈 받고 대신 가주는 거야. 그래서 이건 개인의 비리예요. 개인의 비리인데 이건 뭐죠? 국가의 비리예요. 요즘 치면 병역에 대한 건 병무청이 그거 대부분 주관하잖아요. 그죠? 요즘 치면 이건 병무청의 비리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50, 40 드신 분이 개인 비리여서 남 20대 젊은 친구 군대 퇴진 가는데 되게 전방에 다 포진돼요. 요즘 다 철책선 쫙 깐다고요. 근데 적군은 막 20대 초반 애들이에요. 예전에 뭐 총으로 싸울 시기가 아니잖아. 활 창이잖아요. 그럼 굉장한 체력이 필요하다고. 육박전을 펼쳐야 되겠다. 상대 전력은 20대야. 20대라고 싸우면 이길 수 있나요? 확률적으로 불가능하죠. 20대하고 선생님 50대인 저하고 싸우면 내가 이길 수 없잖아요. 체력적으로 이길 수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군사력의 약화를 가져오게 된, 이 모든 제도가 전부 다 군사력의 약화를 가져오게 된 국방에 대한 비리예요. 자, 대립제, 방군수포제, 군전수포제, 개인의 비리, 국가의 비리. 자, 방군수포제는 두 개 겹치기 때문에 출제가 될 수 없어. 왕에 대한 시대를 물어본다. 그럼 어떻게? 이것은 왕에 대한 시대를 무조건 물어본다. 군적수포제에 대한 국가의 병역 비리를 던져주고 요 시기에 사실 가장 옳은 거 물어봐. 그럼 중종의 업적을 하나 선택지 고르면 되는 거야. 기출이 한번 떴죠. 대표적인 뭐라고 그랬어요? 이륜 행실도가 만들어졌어요. 중종하면 떠오르는 인사가 뭐야? 조광조의 개혁정치가 선택지 답으로 새롭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답 이렇게만 외우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죠. 오케이? 병역에 대한 비리를 한 번씩 같이 잡아보라는 뜻입니다. 어때? 조선 가니까 어떻게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지? 그죠? 세 번째, 평민에게 징수형 군포를 양반에서 징수 호포제. 이거 흥선대원군. 한참 뒤에 19세기 상황이죠. 봐봐. 중종 반정을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죠? 양반들이 자기 자제들 갖다가 군대를 안 보낸다고. 뿐만 아니라 군포도, 국방비도 내지 않는다고. 자, 그러면 19세기 상황 되면 어떻게? 백성들의 불만이 되게 극에 달했겠지. 이거 흥선대원군 다 받겠지. 그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제도를 바꾼단 말이에요. 바꿔버려. 그게 뭐라고? 호포제라고. 봐. 한자로 적어봐. 호, 포. 지보자잖아. 예전에는 신분별 징수잖아. 양반 안 거도 되잖아. 힘없는 우리 백성들만 세금 냈잖아. 호포제니까 어떻게? 집집마다 한자로 가가호, 집집마다 징수하겠다는 뜻이야. 그 양반도 집이 있고, 그죠? 중인도 집이 있고, 일반 양인도 집이 있다는 거야. 모든 사람이 군포를 다 내라는 뜻이죠. 즉, 백성들의 불평, 불만을 갖다가 잠재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양반도 앞으로 거둘 거야. 중인도 거둘 거야. 다 거둘 거야. 집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양반들도 이렇게 세금을 내야 돼, 안 내야 됩니까? 내야지. 내야잖아. 그래서 같은 말로 이거 뭐라 불러? 호포제 또는 동포제. 같은 동장을 써요. 같은 말을 쓴다고요? 호포제. 양반도 내고 일반 백성도 같이 다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럼 양반들이 내는데 불만이 있을까 없을까? 아니, 한 300년 동안 안 내드리잖아. 군대도 안 가고 양반 놈 새끼들은. 양반이 자녀들 국방비도 안 냈잖아요. 근데 갑자기 세금 내라니까 내야 돼, 안 내야 돼? 흥선대원군이 칼날이 무서우니까 내야지. 일단 비가 오면 우리 어떻게 우산 쓰라고 그랬잖아. 우산 쓰고 피해야 되잖아. 일단 피해야 돼. 왜? 비가 365일 내리지는 않아. 그잖아. 4박 5일 내리지도 않아. 비는 소나기 왔다 멈췄다 소나기 왔다 멈췄다 끝나요. 장마철 끝나면. 자, 양반들이 생각은 뭐야? 소나기다, 좀 피하자. 그럼 세금 내는 거야. 그래서 본인 이름을 직접 대면 쪽팔리니까 속된 말로 자기 집 노비를 시킨단 말이야. 야, 인천시장 가가지고 너 세금 내고 와. 무슨 세금이요? 그냥 인천 주안동에 무슨 김대감 댁에서 왔다고 그냥 징수하고 와. 알겠습니다 하고 징수하고 오는 거야. 이해가시죠? 항상 얘기하잖아. 소나기 오면 어떻게? 마저 피해? 피하라고.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렇잖아. 소나기 오면 피해야지. 맞으면 어떻게? 산성비야, 머리 빠져. 그렇지 않아? 피해야지. 다음, 종래 군역에 맺은 상층 양인들을 선무군관을 편성하여 수포하였습니다. 영조입니다. 영조의 균역법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방법이 선무군반포라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84. 자, 제시된 그림 유행할 당시 사회 모습을 설명으로 옳은 것. 보통 우리가 이제 그림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보통 이제 해아사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그림을 두 개 하나를 던질 수 있다고. 그럼 시대를 갖다가 우리가 보는 거죠. 전기냐 후기냐 보는 겁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그림. 김홍대 서당도입니다. 그죠? 김홍대 서당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윤복이 그린 단오풍경입니다. 단오풍정. 단오날의 풍경을 그렸다. 단오풍정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다 이 그림들은 18세기 후반에 그렸던 작가들입니다. 18세기에 대한 내용을 선택지수 옳은 거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분야는 다 이런 식이야. 사료를 던져주고 시대를 네가 정확하게 파악하는지를 본다는 거지. 1번 갑니다. 조언의 풍습이 유행하였고, 이건 온 간섭기다. 그죠? 공녀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끌려갈 걸 무서워해서 어떻게 10살도 안 된 아이들을 갖다가 시키는 조언 제도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남자가 풍기 현상이 벌어졌다. 예. 공녀들이 끌려가지 않게 결혼 풍습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5살, 7살 아주 꼬맹이 애들한테도 결혼을 시켰다. 그때 쓰는 용어가 꼬마 신랑이라는 나라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다. 신랑은 신랑인데 남녀가 비슷한 나이에 결혼하기 한참 밑에 나이에 어린 꼬맹이가 결혼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신부가 자기 남편이니까 신랑이 끌고 다니는 거야. 이 꼬마 신랑이 유행하기 시작했어. 관계 보면 재밌었을 것 같아. 그죠?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그 다음에 민족적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자르세요. 네, 좋은 풍습 유행했고 온 간섭기고요. 민족적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한 전통 문화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경향이 대두수는 자주의식 몇 줄 볼까요? 자주의식 그 대표적인 게 뭐냐고 물어보겠죠. 네. 그 대표 책들이 3064와 지향원공입니다. 도대체 뭐가 자주의식입니까? 공통적인 단어가 뭐죠? 당군을 얘기하고 있죠. 3064와 지향원공의 공통점은 당군을 얘기하고 있다. 당군을 얘기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원간섭기단 말이야. 그지? 원간섭기, 원나라애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도 대단한 민족의 후예라는 거야. 징기스칸의 후예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가 없을까? 내세울 만한 게 없을까? 뭔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책에 당군에 대한 얘기를 서술하고 있어요. 이런 책을 썼었던 직접적인 원간섭 초기다 보니 굽히지 않는 지향의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쓰진 책들이 3064와 지향원기한 책입니다.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원간섭기에 쓰인 책. 2번 이들이 없는 경우, 아들이 없는 경우에 양자를 드리지 않고 딸이 부모에 대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고려부터 조선 전기까지, 남자와 여자가 같다는 거죠, 지위가. 우리 조선 후기부터 어떻게 남존여비 사상에 따라서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런 식의 제도가 왔죠. 3번 납속책의 실시와 공명체의 발행 등을 통해 신분 변동이 심해졌습니다. 우리 임진왜란은 겪죠. 우리가 1592년 임진왜란을 겪죠. 임진왜란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재정적 타격이 엄청나게 옵니다. 거의 재정이 파탄 나버렸습니다. 예, 나라를 끌고 갈 힘이 없어요. 그러면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재정이 필요한데 어디에도 마련할 재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만든 게 납속책입니다. 납속책. 기준을 잡았습니다. 쌀을 갖다가 1000석, 2000석 정도 잡아서 신분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쌀을 1000석을 가져오면 당신의 신분을 갖다가 송량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해방, 석방이라는 뜻입니다. 송량시켜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곧 자신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뜻이죠. 즉 양반이 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명첩. 전쟁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사람도 어떻게 양반 승진시켜줘야지. 이런 재정적인 뒷받침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런 방식을 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답은 3번이 되겠죠.
농민과 노동자들이 계급의식이 확산되었다. 노동자, 농민들이 계급의식 미치고 계시죠. 계급의식.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식을 갖게 된 시기에 언제나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계급의식입니다. 우리나라에 계급이 높고 낮음이 정해져 있고 이것들 정하는 이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1920년대 초가 되면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근대에서 공부할 때 이런 얘기 잠깐 언급드렸잖아요. 그죠? 1920년대를 잡으시면 됩니다. 우리 3.1운동의 영향이 되게 크죠? 그죠? 3.1운동 영향이 되게 큽니다.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저항을 해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것. 그게 다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1920년대가 되게 우리나라에 사회주의가 본격적으로 유입됐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20년도 잡는 게 맞습니다. 85번으로 갑니다. 자, 종교에 대한 설명이네요. 옳은 것. 자, 제가 읽기는 다 읽겠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공부할 때 키워드가 되는 단어를 좀 빨리 찾아보세요. 눈으로 이렇게 쭉 스캔 한번 해보세요. 일단 두 번째 단어에 사교란 게 하나 들어가 있나요? 사교. 예. 사교. 사교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예,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일단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종교라는 게 하나 들어왔다는 얘기 벌써 눈에 들어와요. 불교는 아니겠네. 그죠? 유교 성리학도 아니겠네. 뭐 새로운 게 있는데 뭐가 하나 있겠네. 대충 머리에 나타나겠네. 세 번째 신유라는 게 나와 있네. 신유년에 무슨 사건이 터졌는데요. 뭐야, 그럼 신유 박해겠네요. 그죠? 천주교에 대한 얘기겠네요. 일단 머리에 딱 들어와야 돼요. 신유 박해하면 기본적으로 유자가 들어가면 어떡해? 정약종 형제들이 되게 피해를 많이 입죠. 예. 우의 형이 사약 먹고 죽고, 성경체로 옮기다 발격돼서 죽고, 바로 우의 형은 흑산도로 유배가고, 정약용은 포항으로 갔다가 다시 강진으로 유배가는 사건을 갖다가는 신유 박해라고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가를 금하시는 것은 그 뜻이 정녕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그 뜻과 이치가 어떠한지 물어보지도 않고 지극히 제약이라는 말로 사교로 하여 반역의 법률로 다스려 신윤을 앞뒤로 인명이 크게 손상하였으나 한 명도 그 원인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하 생략. 1번 시천주와 인내천 사상 동학입니다. 내 마음이 곧 하늘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동학입니다. 홍경래의 난에 사상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홍경래의 난은 사상적 배경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서북인에 대한 차별 대우입니다. 즉 평안도인들에 대한 차별 대우일 뿐입니다. 사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인 계열의 실학자들이 신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남인의 동그라치입니다. 좀 심화도 보자고요. 신서파, 공서파로 나뉘어집니다. 신서파는 서양의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라는 얘기고 서양의 사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 반대하는 세력들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안정복입니다. 아까 우리 잠깐 열조 통계했던 거 있죠. 안정복은 대표적인 공서파입니다. 공서파입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성호 이익의 제자들, 성호학파입니다. 성호학파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졌다. 신서파와 공서파로 나뉘어지게 됐다. 두 개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신서파, 그 다음에 공서파. 이런 사람들. 신서파, 공서파. 네, 안정복이 좀 특이하죠, 그죠? 같은 이계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했던 세력 중에 한 사입니다. 요게 나오게 되면 약간 좀 심화가 될 것 같아요. 네. 천주교를 받아들이는데 찬성했냐 반대했냐 이건 좀 심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일단 한번 풀었으니까 여러분 시험장에 나왔을 때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이 정도 실력이면. 4번 안동기시 세두정치에 의해서 더욱 탄압되었다. 안동기시 때는 완화가 됐고요.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6번 가봅시다. 보기는 어느 책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 책을 소술한 사람이 누군가요? 하늘이 재능을 균등하게 부여했는데 관리의 자격을 대대로 벼슬하던 지방과 과거 출신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니 항상 인재가 모자라 애태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 노비나 서울에서 어진 인재를 버려두고 어머니가 개가 있으므로 재능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성서 부부고라는 책입니다. 책에서 나오는 겁니다. 유재론입니다. 하늘이 내린 재능 있는 인사를 쓰라는 뜻이에요. 즉 다르게 표현하면 서울이 되게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문과 응시를 못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출세도 못하게 만들었다. 신분에 대한 차별을 얘기하고 있다. 근데 재능이 있는 인재를 하늘에서 내려보내는 이유는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발 좀 써달라. 인재를 써달라. 허균에 대한 얘기입니다. 허균의 인재를 좀 쓰세요. 신분에 따라서 제한하지 마세요. 이렇게 많은 인재가 있는데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허균에 대한 얘기. 87로 바로 갑니다. 다음 저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산림경제, 색경, 관홍소초, 농가, 집성. 농서에 대한 얘기 봅시다. 1번 홍만선의 저술로, 산림경제 홍만선의 저술로 농업, 임업, 축산, 식품 가공 등을 망라하였다. 맞고요. 박세당의 색경은 저술로 과수, 축산, 기후 중점. 오케이. 관홍소초, 정약용이 아니라 박지원으로 바꿔줘야 됐다. 정약용이 아니라 박지원이 관홍소초. 토지 소유,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토지를 무한대로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토지 소유 상한선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지원에 대한 얘기. 농가, 집성, 신속의 저술, 이양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답은 3번. 88. 다음 전후기 사상 동향에 대해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사상 동향에 대해 설명. 기업번 서울 부근의 일부 남인학자는 천주교를 수용하였다. 신수파예요, 공서파예요? 신수파잖아. 천주교를 수용하는 거야. 신수파죠, 맞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벽, 이가원, 정약원 같은 사람들이 여기 포함된다. 이런 인물들이 포함된다. 두 번째, 정조는 기존에 문체 영매자는 신문체를 장려하였다. 아니죠. 정조는 문체 반정운동을 주장하죠. 그 대표적인 책이 뭐죠? 박지원의 열하일기가 되게 재미는 있죠. 청나라에 대한 새로운 기록들을 막 기록했으니까 흥미도 있고 재미도 있다. 근데 이게 구어체로 소설해서 이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다. 구어체는 재미는 있죠. 왜? 읽고 바로바로 내 머리에 이해하고 설명이 필요 없는 내용들이니까. 근데 박지원이 노론이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왜? 정조의 적은 노론이거든요.
노론이 어떻게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인 세력이기 때문에 노론만 보면 이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조도 아마 자기 나름대로 이런 콤플렉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붕당에서 노론은 우리 아버지를 제거한 정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노론 누군가 하게 되면 무조건 마음에 안 드는 정책이라는 거죠. 됐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박지원은 또 청해 가도 청해 문물을 이렇게 기록한 게 열하일기잖아요. 청해 문물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인데 서울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서울 출신들이. 그래서 박지원을 대장으로 해서 그 당시에 청해 문화에 대해서 수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중화주의 사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주장했던 사람들. 이 조직을 우리 갖다 우리는 백가파라고 불러요. 백가파라고 부른다고. 백가파라고 칭합니다. 백가파란 우리 서울의 그 당시 가장 높은 빌딩이 경복궁밖에 없어요. 경복궁은 더 높은 빌딩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원각사지 10층 탑이에요. 이게 멀리서 보면 탑이 하얀색으로 보여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백가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밑에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모였던 사람들 같은 보통 우리가 백가파 이런 표현을 써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통용됐던 단어들입니다. 백가파. 처음 듣지는 않죠? 수업 시간에 가끔 들었으니까. 세 번째, 복상기관에 대한 견해차례 예성 논쟁이 전개됐습니다. 네, 맞죠? 네. 예성 논쟁에 대한 인조의 후처, 인조의 후비였던 자이대비가 살았잖아요. 그죠? 살아있잖아요. 효정이 죽었는데 살아있어. 효정 귀가 있는데도 살아있어. 현정 입장에서 미칠 일이지. 정통성에 대한 얘기 시비가 걸리니까 이걸 예속 논쟁이라 한다. 1번 노론과 남인 간의 인성 논쟁가 있다. 이거는 잠깐만. 논쟁. 이건 호랑 논쟁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노론 내부의 분열입니다. 이건 빈출이 너무 많이 나왔던 거예요. 빈출, 문체 반정의 빈출, 이것만 좀 아까 얘기했던 중복되게 하면 신섭파 이것만 좀 생소하고 수업 시간에 가끔 다루긴 합니다만 빈출이라고 써진 건 무조건 우리가 잡으셔야 돼요. 빈출. 언제든지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89번. 조선이 의계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의계를 하면 궁궐에서 행하는 행사를 전부 다 그림과 글로서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죠? 89 맞지? 도화사원들이 글과 그림을 통해서 기록을 남깁니다. 이걸 통상 우리는 이걸 의계라고 합니다. 의계는 시점이 어느 시점부터 시작됐습니까? 물어본다면 조선 초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1590년 임난 때 거의 대부분이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조선 후기 것이 현존합니다. 1번 가려져감 의계는 임질이라는 이후부터 편찬되기 시작했다. 1번 틀렸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의계가 만들어진 시기는 조선 초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임질이라는 그 만들어진 건 소실되었고 현존하는 것들은 후기 것만 존재합니다. 2번 조선왕조 의계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정조 때 하선 행차 일정 참가자 명단, 행차 그림 등을 수록한 의계가 편찬되었습니다. 가려져감 의계 말미에 그려진 반차도 밑줄 봐.
궁중 행사를 그린 그림을 갖다 우리는 반차도라고 불러요. 예. 궁중에서 행한 각종 행사를 그린 그림을 갖다 우리는 반차도. 뭐 누가 결혼했네요, 누가 상을 당했네요, 뭐 왕이 즉위식을 했네요,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겠죠. 이런 걸 우리는 반차도라고 불러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0번까지 하고 그러실까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된 것만 골라보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보통 수업 시간에 기타 문제라고 보통 얘기하죠. 뭐 독도, 간도, 유네스코인데 유네스코에 대한 문제. 쉬운 듯한데 시험장 가서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구분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일성록. 일성 세자의 기록입니다. 일성록은 세자의 기록입니다. 자, 볼게요. 일성록 단독 문제 지문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일성록은 영조 때 시작합니다. 근데 영조 때 시작했던 그 기록 전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조 갑니다. 정조 때, 정조가 세자 시기에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쭉 정조 이후부터 작성됐다는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일성록은 조선왕실록을 만드는데 저본이 됩니다. 1차 자료라는 뜻입니다. 1차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자, 선생님 출제를 간다면 어떻게 될까? 일성록하고 장난을 칠 수 있겠지. 조선 전기부터 만든 일성록은 조선왕실록을 만든 저본에 해당됩니다. 이 질문을 틀리게 되는 거야. 시점을 물어본 거야. 영조 때 시작했지만 기록은 시작했다 기록이 나오지만 존재한 게 없어요. 정조 때 세자 시기에 만들기 시작했던 이 시기 이후부터 만들기 시작했다. 이 내용은 실록을 만드는 데 1차 자료인 저본이 되더라. 되게 중요해. 좀 심화를 풀어낼 수 있어요. 수험생 되게 당황스럽겠죠. 두 번째, 난중일기 당연히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얘기.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들어가죠. 비변사 등록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비변사 등록은 유네스코의 기록문화유산이 아닙니다. 승정원 열기, 왕의 비서실이죠. 승정원, 여기서 당연히 실록에 들어가야 됩니다. 한국의 유교 책판, 되게 어려운 문제를 내냈죠. 유교 책을 만드는 인쇄판이에요. 우리 팔만 대장경전은 판이 있어요. 책을 만드는 원판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비읍, 소수서원의 8개의 서원. 이건 기록문화유산이 아닙니다. 이건 세계문화유산입니다. 네,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기록문화유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기억, 니은, 리을, 미음이 정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잠시 쉬어갑니다.